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요한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봄이 왔음을 온전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혼돈의 탄핵 정국이 끝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단기 승부가 될 이번 대선에서 여야의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기 통과와 SOC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어떻게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조기 대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강원도의 민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G1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지난주에 대통령이 파면됐고 이제 대선 국면입니다.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네요. 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보통 대선 출마 선언은 상징적인 장소를 골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곤 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내란 종식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실용주의로 경제를 살려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인선은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는데 춘천 연고가 있는 오선 중진 윤호중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전망입니다. 개파색 옅게 짜여진 모양새인데 사실 이번은 경선 캠프고 본선거 캠프가 중요하겠죠. 제1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다 보니까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일격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이기 때문에 본 캠프도 여러 가지가 고려될 텐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캠프에 참여할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비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곳 국회 중앙분수대 광장에서 했는데요. 사실 요즘 국회에는 일반인들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인데요. 굳이 한 전 대표가 국회를 선택한 것은 계엄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는데 그때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전 대표는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한 사람이 본인이라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 전 대표 옆에는 당시 결의안에 찬성했던 현역 의원들 다수가 동행했는데 박정하 의원과 진종호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출마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20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위는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주 14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친 뒤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대5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5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대통령 파면된 게 아주 오래전 얘기 같지만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계엄, 탄핵, 파면 이런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파면 직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선 때 동시에 개헌을 하자는 건데 당내 비판이 거셌습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 아니냐는 반발입니다. 우 의장은 지도부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친명 쪽은 반발하는 소통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우 의장은 결국 사흘 만에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그간 버텨왔던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완구 법제처장은 내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적 월권이자
알박기라는 비판이 많아서 다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먼 듯합니다. 자,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전해주시죠. 네,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왔긴 왔는데 또 벚꽃도 폈는데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이러다 아까운 꽃 다지겠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봄 날씨가 참 변덕스럽기는 하죠. 그래도 흐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봄 가기 전에 고운 꽃이며 추억들 많이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을 함으로 나섰습니다. 정계 입문 단 8개월 만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했지만 그 격차는 역대 최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처음 21세기 들어 첫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 그리고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파면이라는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파면한다. 그 시작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부 시절 1980년 5월 자행된 비상계엄 포고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명목상 계엄 선포의 이유로는 국정마비, 입법 독재,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 자유민주주의의 붕괴 위협을 들며 계엄 선포령의 주요 내용으론 종북 반국가 세력의 일거척결, 헌정질서 수호, 자유대한민국의 재건, 국가기능 정상화,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12월 4일 새벽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합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전국은 빠르게 요동치는데요. 12월 7일 국회는 1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그러나 일주일 뒤인 14일 2차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황은 다시 급변합니다. 헌재는 12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고 검찰도 같은 시기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열리지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약 4분 만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공수처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나흘 뒤인 19일 3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미결수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는 오명을 쓴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8차례나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내며 직접 변론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였던 윤 대통령. 이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11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에 들어갑니다. 3월 매주 금요일마다 헌재 선고일이 나올 거란 전 국민들의 관심에도 묵묵부답하던 헌법재판소. 그러다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내란죄 피의자가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하지만 스스로 포기하면서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3월을 넘기고 마침내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지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합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시간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빠르게 정점에 오른 만큼 빠르게 끝을 맞이한 대통령. 그는 수많은 최초와 전례 없는 상황들을 남기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의 판결로 대통령 임기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형사재판 등 사법적 판단이 이어질 예정이며 그 결과 또한 우리 역사 속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속초시가 도내 7번째 접경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연간 150억 원 이상 추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접경지가 된 속초시의 미래는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초시가 최근에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는데 네.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달 3월 11일 드디어 속초시가 대한민국 접경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접경 지역 지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속초 시민들은 굉장한 희생을 강요당해 왔었습니다. 이번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속초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 일을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속초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 이게 속초시가 면적의 50%가 네. 민간 통제선하고 25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참 그전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맞습니다. 또 법령상으로 보면은 접경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지원대로 또 못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잘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은 우리 안보의 최전선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내를 했어야 됐고 또 그 안에서는 70년 동안 우리 재산권 행사라든가 특히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6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재산권의 피해 또는 다양한 어떤 중복 규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규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2000년도부터 사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도시가 대한민국에는 15군데나 있었거든요. 우리 속초시도 충분히 접경지역에 그 조건이 됐었는데 여태까지 그 지원을 못 받다가 지난달 3월 11일 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받지 못한 그런 보상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지역에다가 이제 색을 입힐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뒤늦게라도 이렇게 추가 지정이 된 게 네. 정말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앞으로 제가 150억 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좀 받게 돼요? 구체적으로 네.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국가로 받는 예산보다 예. 150억 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예. 40억 원은 지방 교부세를 일단 더 받게 되고요. 예. 또 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연평균 120억 이상의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한 150억 이상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이 지금까지는 맥시멈 50%였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8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보전이 나머지 비율을 우리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복지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접경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속초시 내년부터 7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건에 한 340억 원을 갖다가 지금 내년도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발굴해서 이미 중앙부처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지금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현안 사업으로 엑스포장 인근의 그 침수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대안으로 사업을 하나 발굴했고요. 두 번째는 설악산 밑에 상도문 돌담마을이 있습니다. 환경 사업 개선을 또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초는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속초 해변 관광 거점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빛의 바다 속초와 연계한 관광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설악산 국립공원 진입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확장을 못했습니다. 도로 확장 사업에 또 저희들이 한 건을 제안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만리공원, 우리 그 속초시 중앙에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장애인들이 무장애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개발 사업을 제안을 했고, 여섯 번째는 교육 복지 차원에서
이제 속초중학교가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는 곳에 그런 도로 환경 개선 사업, 교육복지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7번째는 관광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속초의 관광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바꿔보는 사업인데요. 속초 시립박물관과 국립 산악박물관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지금 제안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경우에는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속히 말해서 엎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철저하게 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책을 발굴해야 되고요. 예. 또 명분을 쌓아야 되고 또 추진력과 타이밍, 인적 네트워크 모든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 적경 지역 사업은 도내에 6개 선발 시군이 있습니다. 선발 주자 6개 시군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또 시행착오는 또 그만큼 줄여 나가면서 우리 속초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뒤늦게 우리가 되찾은 적경 지역의 그 지위를 우리 속초시의 미래 지속 가능한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히트송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가요. 적경지된 속초시의 미래는 이었는데 여기에 딱 맞는 이슈 토크 히트송 뭘로 선정하셨어요? 네, 먼저 노래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저희는 선정을 해봤습니다. 선정 이유는 적경 지역이 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축제가 2025 영랑호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사실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와 희생자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벚꽃의 그 꽃말이 아름다운 정신과 정신적인 사랑 또는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힘든 이때 우리 영랑호와 벚꽃 만개한 모습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재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벚꽃처럼 속초시의 시책도 좀 활짝 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개총일에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황금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병선 속초시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드디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 이후 111일 만에 선고돼 역대 최장을 기록했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과연 도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탄핵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좀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론이 잘 나서 다행이다. 국민의 마음이 제대로 표현돼서 판결문에 나온 거라고 느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판 과정도 엉망이었고 결과도 지금 엉망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을 해? 얘기하려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할 얘기가 많은데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건 뭐 독단적으로 자기 맘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한 건 잘못이지. 나는 국민의힘 편이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야. 8대 0이 맞아.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그 결과는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그렇게 만든 게 맞고 시민들한테 위협을 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초한 일이 아닌가. 한편 이번 사태로 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통합해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국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잘 하셔야 시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고 진실된 정치 해주셨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이 뽑아줬으면은
국민을 위해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이런 정치를 했으면. 전개가 조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요거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원들 정말 무능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전환 길이가 국회의원 107명보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들을 모든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좀 더 최대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본인들의 당론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는데 도민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를 재건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어떤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좀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냥 잘 마무리하고 나라 잘 돌아가게끔 나라 일에나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정치 보복이 분명히 따를 것 같아요. 다시는 이렇게 국민을 볼모로 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는 정치를 하지 말고 내 소신껏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었던 탄핵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 앞서서 지난 4일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두 분의 한 줄 평을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부연 설명은 없고요. 정말 짧고 굵게 한 줄 평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 예,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정원, 명제, 대화와 협치입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즘에 춘천시 옛 캠페이지 부지 개발 두고 강원자치도와 춘천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캠페이지 개발 동상이몽 어찌하오리까라는 주제로 양쪽의 엇갈린 입장 살펴보고 그 해법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이지의 면적이 51만 5천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축구장 이제 72개 합친 아주 큰 규모고 2005년도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시민공원으로 만드네 도청사 이전 부지로 하네. 이게 말만 무성했지 20년이 흘러도 진전이 된 게 없단 말이죠. 윤 의원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년도에 뭐 허벌판이다, 흙먼지만 날린다 이런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캠페이지 부지가 15년, 길게는 20년 동안 뭘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도 필요했고 보상금도 토지를 사오는데 이제 비용도 치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오염 정화나 이런 거 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하려니까 또 거기에 뭐 오염통이나 뭐 기름통이나 이런 게 발굴됐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그런 작업들을 한 거지 그냥 그 땅을 허벌판으로 좀 두고 있지는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땅에 대한 문제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너무 이 땅에다가 뭐 할 거니 저 할 거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토지를 인수받고 나서 그렇게 정화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3월달에 첫 이제 그 시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공헌하라고 하겠다고 계획이 밝혀집니다. 네. 근데 2019년도에 그에 대한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2021년도에 결정적인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최문순 지사 임기 말 시기에 갑자기 도청사를 캠페이지 부지에 놓겠다 하게 되면서 기존에 세웠던 공원화 계획이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20년 동안에 뭔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봅니다. 강 변호사님?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에 캠프 페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예. 토양 정화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땅을 한 6m를 파고 올려가지고 토양을 정화하는 것인데 처음에 한 달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너무나 많은 곳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어졌는데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오염이나 그 문화재 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는 정치권의 행정권의 유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거침없이 정의롭게 가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또 육동환 시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유유부단함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수칠 부분이 있기도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때 갑자기 도청사 이전을 옮기게 된 이유가 지금 춘천시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이 그 당시에 갑자기 춘천시 예산정책 간담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발표할 게 있다. 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강원도청을 캠프 페이지로 옮기자. 하루아침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도청 공무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다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놀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이러한 그 협치의 미비로 인해서 또 우유부단함 때문에 많이 시간이 좀 몇 년을 까먹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민선 5기에서 6기 넘어가는 시간 동안 한 7년 동안에 3,500명 정도의 대상으로 한 480개의 의견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 공원화를 하자고 해서 결론을 좀 적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시민 복합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2018년도까지 이제 시민 복합을 공원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쭉 추진하게 됐는데 21년도에 갑자기 그런 도청사 이전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안했을 때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거기에 도청사가 가는 거를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론화도 없이 정치인 몇 명들이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원화는 공원화대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저는 2018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에 따라서 계속 공원화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현재 춘천 캠페이지 부지 뭐 아시는 것처럼 춘천역 도심의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500억에서 3,000억 가까이도 이제 보고 있는데 춘천 도심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개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강 변호사님 지금 강원도하고 춘천시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네, 지금 강원도의 방향은 개발이라기보다는 공원으로서 이제 보존을 하겠다. 춘천시의 어떠한 큰 공원을 만들어서 춘천시의 허파 역할을 해서 미래적인 그러한 것에 보존으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것이고 춘천시의 방향은 이 넓은 부지, 축구장 72개 정도의 부지를 전체로 공원을 하는 것은 땅이 좀 아깝다. 이 중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였는데 강원도와 부딪힘 속에서 좀 낮췄습니다. 이 중에 한 20% 정도는 어떠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청년들 취업도 할 수 있게 또 그 춘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게 산업단지로 하겠다. 요걸로 지금 굉장히 심하게 두 기관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강원도는 공원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개발에 지금 이제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데 강원도가 입장 내는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향후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혁신지구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워딩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정광열 부지사께서 계속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혁신지구 문제점만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원화를 하자고 하는 게 우선인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거를 얘기를 하는지 요거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광열 부지사 이제 블로그도 제가 가봤는데 약간 이런 워딩도 있더라고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여 발전 방향을 세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자본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지구를 하자고 하는데 작년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비용이 2조 7천억 이렇게까지 가는 개발 사업이 있었고 금융 비용까지 하면 4조 원대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그러면은 지금 혁신지구 25% 정도 하고 또 단계적으로 그렇게
작년에 낸 계획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다. 이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근데 옛 캠페이지 원도심에 컨벤션 센터 유치하면은 땅의 가치가 좀 상쇄가 되고 상업지구 변경 시에는 난개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아까 윤민섭 의원님이 제시했던 2018년에 공원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토목공학도로서 이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공원도 토목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조경 쪽으로 얘기하고. 꼭 토목공학과로 해서 말 좀 할게요. 조경하면 안 되잖아요. 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개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상업지구로 변경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상업지구에 나오는 약간 식상한 반대 의견이고요. 우리 춘천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백예섭 시장 때부터 IT, BT, CT를 가지고 춘천시의 먹거리를 중점을 잡았습니다. BT의 경우에는 후평동 바이오 산단을 시작으로 지금 거두리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상장 회사들이 적잖이 성장을 해왔고 IT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IT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한 다음에 그게 지금 수열 클러스터 데이터 단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CT의 경우에는 인형극제, 마임축제 만 가지고 하다가 이게 미래 산업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요즘의 CT, 컬처 테크놀로지는 다 영화, OTT,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이런 OTT 산업인데 영화 촬영을 요즘에 촬영을 안 해요. 영화를 그립니다. 컴퓨터로 영화를 그리는데 그 컴퓨터로 영화를 그릴 때 가정용 컴퓨터는 시키려면 금방 공냉식으로 공기로 시키는데 CG용 컴퓨터는 수냉식이라 그래가지고 차가운 물로 식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 신청을 국토부에 한 거고요.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것이 국가가 평평한 땅에 도심지에 유휴지가 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주려고 춘천시가 신청을 한 거고 저는 그 개발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컨벤션에 대해서는 뭐 인구 100만 이하 도시 중에 컨벤션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춘천시와 비슷한 도시 중에 컨벤션이 없는 도시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데 그럼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일산 킨텍스나 뭐 코엑스나 가야 되는 것이냐. 지금 봄내 체육관과 호반 체육관 빌려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 이건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산림대 출신으로서 계속 이거 공원화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컨벤션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춘천시에서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컨벤션 센터 지어놓고 이제 춘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뭐 강원도에 컨벤션 센터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져놓고 적자 나게 되면은 이게 춘천 도시공사가 다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적자 부분들은 춘천시가 또 메워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가 예전에 뭐 알펜시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적자를 그대로 떠안고 있어가지고 강원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짓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왜 안 되겠습니까? 컨벤션 센터는 수도권에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흑자나는 데가 수원이나 고양, 대구, 부산 뭐 이 정도밖에 흑자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또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얘기가 들고요. 그리고 VFX 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영상 산업은 차라리 서면되고 뚫리게 되면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 서면이나 뭐 이쪽에 좀 유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도 지금 춘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이제 그 차가운 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해도 될 부분들인데 구주의 캠페이지에다가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찍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도심지 근처의 유휴지에 평평한 땅이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서면이나 또 수요 클러스터하고 있는 뭐 신부금 넘어가서는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못 떼오기 때문에 캠프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면 되겠네.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고요. 뭐 그 질문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미리 좀 비판을 드리자면 공원이 이게 이제 춘천시의회가 작년 11월에 공무국외 출장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갔다 온 그 출장 보고서입니다. 이 출장 보고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센트럴파크에 대한 미국에 있는 부지 비용이 1년에 100만 불의 비용이 발생한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럼 유지비만 나가요. 그런데 산업을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을 통해서
법인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거둘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할 수가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공원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덜 됩니다. 그러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원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에서는 공원 유지비가 120억 든다고 얘기하는데 저같이 공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발 산업이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캠페인 혁신지구 사업만 봤을 때도 3,800억 들어요. 근데 이 중에 그 빚을 내서 2,700억을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도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자만 해도 50억에서 70억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공원화를 해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개발을 했는데 개발했을 때 잘 안 됐을 경우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건데 무조건 공원화 하면은 120억 들고 100억 들고 이것도 정확한 산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원하면 무조건 돈 많이 든다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비교를 해봐야 될 문제지 어느 부분들이 공적 자금이 더 덜 들어가고 그리고 공원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냥 유지 관리한다고 해서 120억 든다 이걸로만 했을 때는 공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공원 다 하지 말면 되죠.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만약에 춘천시가 VFX 산업 말고 이러한 뭐 영상 산업 말고 다른 산업 한다고 했으면 제가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름빵의 향수가 있습니다. 구름빵이 한참 잘 나갈 때 거기서 그림 그리던 인력이 600명에서 1200명 사이가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러한 성장 동력과 마임 축제와 인형극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빵 나이가 한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언제적 구름빵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VFX 이것도 어려운데 영상 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희가 이거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가 VFX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력이 많이 든다. 일면 그 좀 생 노가다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네요. 그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그게 고품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 노동이나 좀 이 일자리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 따르면은 한 8개 기업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고용 인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아요. 평균. 정리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험 요소도 많다. 이런 것까지도 좀 따져야 된다고 수도권의 어느 도시도 VFX를 중점으로 하는 도시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넷플릭스 OTT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거 춘천이 선점해야 되고요. 우리 윤민섭 의원님 석사동 지역구에 공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안 세봤는데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고 춘천시 전체에 공원이 150개가 넘고 녹지도 150개가 넘게가 있어요. 이미 공원이 많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사동에 있는 21개는 미리네 공원이라고 명칭은 되는데 사실 놀이터 정도죠. 근데 이런 놀이터에 대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단지 공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춘천에서 축제, 닭갈비막 축제 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반려동물 축제 하려고 그러면 어느 때는 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갔다가 뭐 어디 뭐 중도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센트럴파크를 그렇죠. 원래 센트럴파크 축제 못하는데 축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공원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 방금 전에 석사천을 뛰고 왔습니다. 춘천이 사방을 둘러봐도 상가강 공원입니다. 캠페이지가 춘천시 소유의 시유지지만은 강원도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 않으면은 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요거 절차를 두고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이거 법령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지원 특별법의 7조 1항에 보면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 제8조 3항에 보면 도지사가 그 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우리가 이따가 후술할 무슨 패싱 문제냐 이런 권력 다툼이냐 이건 특별한 사유가 되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 맞는데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캠프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가 철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문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게 사실 외면으로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기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도에서 처음에는 이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원을 상업시설로 간 데가 없다. 이 위원회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고 전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시에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강릉의 경포하고 낙산 공원에서 그 개발 용도로 바꿨는데 라고 하니까 도에서 또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에서는 혁신지구 공모 신청 전에 이런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는 그게 아니다. 혁신지구 선정되고 나서 그 절차를 지켜도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표현이 아니 학교 가려고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뭐 학사 일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에서 약간 좀 도에서 하는 명분이 좀 약간 궁색해요. 이거는 그냥 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절차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계획 바꾸려면 어쨌든 동일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년 동안 한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뭐 의견도 한 500건 이상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시 바꿔야죠. 공원화를 바꾼다고 했으면은 그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춘천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미약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혁신지구 선정을 하러 이제 응모를 했을 때 공청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한다고 해놓고선 의회 본회의 방망이 두들기기도 전에 그냥 사업을 제출해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비슷하게 됐는데 올해 춘천시에서 어떤 이제 공청회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했는데 이건 뭐 자료도 비공개하고 반대 패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청회 장소가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안 됐고 그리고 또 뭐 반대 패널이나 이런 것도 올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절차나 이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은 너무 미숙해요. 저는 춘천시가 이 부분을 제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의견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떠한 공모를 신청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그 공모에 대한 뒷이야기를 다 보거든요. 강원도와 협치가 된 것인지 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적절히 거쳤는지 다 보고 나서 그게 공모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점수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수에 상향을 해서 실제로 따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민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또 시간이 없어요. 올해 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돼요, 올해. 올해 안 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예산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우리가 받아야죠. 그 2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미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무슨 각종 신문 일간지마다 창간호 할 때마다 여론조사 했었고 했기 때문에 공론화는 이제 컴팩트하게 하고 결단을 내리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양 기관이 좀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공헌할 필요도 없고 100% 산업단지 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조율하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 일각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요 강원도하고 춘천시 간에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내놓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강원도에서도 혁신지구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도에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춘천시가 국토부에다 서류 제출할 때 그냥 의견서 하나 정도 첨부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광열 부지사께서 아주 전면에 나서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육동아 시장님 보고 1:1 토론회 하자.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에서 한 그 토론회에서는 브리핑을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열 부지사께서 내년 춘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작전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육동원 시장님께 공개 토론 제안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카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오해도 많이 사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굉장히 100% 공감하고요. 저희 시민들이 부지사, 부시장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러한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전면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선출직 분들입니다. 투표로 뽑힌 분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분들. 왜냐?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선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이용된다고 한다면 지금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이 땅에서 시민들이 빨리 뭔가를 하길 바라는데
오히려 그러한 목적 때문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저 하나만 짧게 정리해 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정광희 부지사께서 이제 육동환 시장님께 공개 토론 제안했을 때 춘천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급이 안 맞으니까 우리 춘천시 부시장이나 뭐 국장님 정도 나가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됐겠는데 차라리 맞습니다. 차라리 네. 그렇게 갔으면 네. 좋았을 텐데 이걸 춘천시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춘천시가 왠지 토론회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맞아요. 비춰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만약에 말씀처럼 저는 그냥 정광희 부지사는 부지사는 선출직 아니니까 우리도 부시장 아니면 국장 이렇게 할 수 갔으면 있죠. 좋겠네요. 부지사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을 뭐 춘천시장이든 나오려고 한다. 그럼 국장님들 중에 그렇죠. 혹시 네. 다음에 선출직 나오실 분 있으세요? 물어봐가지고 도의원이나 시의원 나오실 분들 있으면 내보내면 되는 거죠.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춘천시는 중앙정부 지원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고배를 마쳤던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재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협조 없이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강 변호사님, 절충안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해법이 없을까요? 요거를 만약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언론이나 또 정치계나 그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공론회나 해서 돌릴 때 공원이냐 개발이냐 그렇게 돌리지 말고 몇 %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9대1이냐, 뭐 8대2냐, 7대3이냐. 부지가 축구장 72개의 부지입니다. 51만 제곱미터예요. 이 큰 부지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활주로 해서 운전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몇 대 몇을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양 기관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양 기관이 강원도와 춘천시청이 공동 여론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기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도 강원도도 이런 정치적 행보를 좀 거두고요. 누가 봐도 너무 드러나요. 정치적 행보하는 게. 이런 거 좀 드러내고 그리고 춘천시도 이거 사업 신청해도 떨어질 확률 높아요. 그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번 숨 고르고 시민들 의견 제대로 한번 다시 수렴해 보겠다. 이런 포지션 취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캠페이지 개발 동상이몽 어찌하오리까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에요. 윤 의원님. 네. 캠페이지 활용 공론화합시다입니다.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 저는 아까 똑같습니다. 정원, 명제, 대화와 협치입니다. 이게 뭐 강원도나 춘천시나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는 같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모쪼록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캠페이지 활용 방안이 좀 잘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언제부턴지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협치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뭐 가릴 게 아니라 상대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치를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요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